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8일 어버이날 수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정말 오늘 기쁜 날이죠. 5월 8일 어버이날. 오늘은 또 누구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한민국의 기쁜 날 좀 이상한 얘기들을 할까?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죠? 네, 오늘 또 특별히 처음 와주신 분부터 한번 제가 인사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창익 인권연대 전 사무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 네. PCBC 평화방송 거기서 진행도 하셨었고 네네. 저하고 또 라디오 진행할 네네. 때 같이 하셨었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르셨습니까? 말랐다고요? 그때는 조금 아이고, 네. 네. 예전보다? 네. 네, 예전보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반갑고요. 앞으로 네. 자주 나와주시기 아이고,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 변희재 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이렇게 앉으니까. 사실 변 대표 요즘에 결혼하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을 놓았는지 조금 몸이 불었었었는데 이 곤세고스 보니까 이게 다 커버가 되네요. 아, 그래요? 옷을 이렇게 입고 해야 되겠네. 네,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기 네, 바란다. 이런 네. 사실 어제 댓글이 그런 게 좀 올라왔었어요. 아, 어제 하늘색 입어서 더 커버였나 보다. 네, 어제 좀 커버였었는지 뭐 제가 코디 신경 써달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 예전에는 그 부인하고 이제 결혼한다는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는 전담 코디가 사실 네,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이 코디를 해주다가. 네, 그때 아주 멋있게 입고 네, 이제 다녔었거든요. 혼자 이제 이 부인이 하다 보니까 좀 능력도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져요. 예, 하여튼간 주변에 항상 이렇게 끊임없이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이군요. 저는 아무것도, 예, 저는 옷을 사본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요? 옷 관련해서는.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그 변희재 대표 여기 턱에 아직도 상처가 있는데요. 이게 지난 총선 때 소나무당 비례후보 나와가지고 열심히 선거운동하면서 생긴 상처인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예, 아니, 이게 어떻게, 모르겠어요. 염증이 터진 건데, 그래서 뭐 성형수술 해야 되는지 이거 진짜. 성형수술.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너무 고생하셨고 훈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우리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의 정말 대들보 절대 없으면 안 되는 대표 인물이죠. 어제 사실 우리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전날 프로그램하고 비교해가지고 사람들이 전 대표 안 나오니까 재미없더라.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 얘기 하셨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반갑습니다. 정기환이고요. 오늘도 노희 변호사님 보필해서 딱 15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지금 오고 계신데요. 총알 택시를 타고 오고 계신데 제가 몇 분 동안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변 대표 제가 방송 오랫동안 같이 했지만 이렇게 웃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네. 변 대표. 그런데 댓글에 이런 게 올라와 있습니다. 변 대표 신혼이라 피곤해 보입니다. 이렇게 와 있고요. 신원이라? 슈가님께서는 변 대표님 잠 좀 푹 주무십시오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변 대표님이 오늘도 특종 많이 준비하셨고요. 네. 어제도 우리가 특종 많이 터뜨렸는데 자 스픽스 방송 보니까 야 이게 미략설에 대한 것, 뒷거래설에 대한 이야기, 영수회담 전후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 우리가 제일 먼저 확실하게 폭로를 했고요. 오늘 아침부터 방송이 막 나와가지고 하루 그래요. 종일 지금 이 문제에 떠드는데 맞아요. 그 이유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를 보내서 사전 협의하라고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전 협의 채널이 가동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라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늘 강조하는 비선라인이다. 그분이 시켜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면서 어떻게 상황이 치달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좀 이따가 질문 주시면요. 제가 취재했던 내용도 또 좀 말씀드리고 김종대 형님께서 훨씬 더 또 강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니 제가 좀 옆으로 가면 5명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생각보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저희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이따가 되는 대로 하고 왜냐면 전 대표가 아는 게 많아서 하다가 또 가버리게 되면 우리 방송 끝장납니다. 제가 진행자로서 이 방송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우선 어버이날이었는데 뭐 좀 괜찮으셨어요? 오늘 뭐 하나씩만 본인이 어떤 효도했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전 대표님. 저도 못했고 마음으로 이제 부모님 다 이제 자꾸 하셨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예. 야, 근데 참 인간이 이기적이라서요. 예전 같으면 직접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가셔서 안 계시니까 슬프긴 한데 또 이기적이어서 편하기도 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멀리 계셨잖아요, 원래 좀. 멀리 계셔서도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꼭 그 전주에는 갔는데 이제 두 분 다 재산을 떠났으니까 마음으로만 하니까 한편으로 편한 것도 약간 있습니다. 아버님이 9순이 넘으셨었는데 예. 그래도 아들이 방송 나오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하셨었고
오늘 네 방송 봤다 이런 걸 동네 어르신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는 또 그런 훈훈한 모습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먼저 떠나가신 부모님을 생각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오창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저 네 분 부모님 중에 지금 어머니만 살아계신데요. 며칠 전에 뵀고요. 오늘은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그랬군요. 카네이션도 달아드렸어요? 그거는 네 못했습니다. 저는 어제 가다가 방송 끝나고 가다가 여기 옆에 브리티시몰에도 꽃 파는 곳이 있어요. 예. 플라워. 거기서 꽃 사가지고 카네이션 갖다 드리고 예. 대단하시네요. 예, 이것저것 잘했습니다.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장미꽃 바구니를 드렸거든요. 그저께 그랬는데 또 카네이션은 또 카네이션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꽃 욕심이 많아 우리 엄마가. 그 봉투도 같이 드리시는 거죠? 당연히 봉투 드렸죠. 그러니까 예. 아마 꽃보다 봉투를 더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대표는 어떻게? 저는 원래 제 생일도 안 챙겨가지고 어버이날이라는 거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장인어른들 이제 계시고 아니, 새로 근데 이제 어차피 제가 토요일날 상견례가 있다 보니까 그 상견례 날짜만 꽂혀 있고 아. 네, 어버이날은 원래 결국 불효자식이다 이거군요. 그냥 원래 넘어가는데 우리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워낙 효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굳이 오늘 또 별다르게 하진 않아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 어버이날을 공휴일을 제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이 있을 정도고요.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하는데요. 한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 있었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함성득 그 교수 그리고 임혁백 명예교수 이 두 분 인터뷰 한국일보발 기사로 먼저 떴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했고요. 저희가 그 전에 또 확인을 했습니다. 아, 이게 사실이었다. 이게 정확히 확인이 됐고요. 양쪽 취재 제가 다 해봤는데 맞더라. 그리고 그게 왜 전격적으로 됐는지 또 누구의 뭐 부탁을 받고 시작됐는지도 다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함성득, 임혁백 이 비공식 라인이 결국 특사처럼 역할을 해서 그 위 우리가 홍길동처럼 말씀 못 드리는 그 분의 부탁으로 이게 전격적으로 이제 시도가 되었다가 결국에는 시쳇말로 시도 안 먹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전평론가님 취재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뭐 취재한 것보다 대통령실 내에서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네. 취재를 해보니까 부인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기까지는 말한 것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택적 부인이에요. 이게 전면적 부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게 또 이것 자체를 부인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인을 해야 되는데 네. 공식 라인만 없었다는 이 말은 비공식적으로는 만나게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보고를 그렇죠. 받았다거나 다만 어느 선까지 보고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네. 결국 함성득 교수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네. 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전달했는데 지금 대통령 분위기는 왜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얘기까지 다 했느냐 이거는 자작극 아니냐 그래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안 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골프? 골프를 친다거나 부부간 회동을 하자 이런 것들은 아예 거론이 되질 않았는데 왜 이것도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면 자작극이냐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작극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또 의문부호가 또 붙게 되죠. 네. 그 얘기를 그럼 누가 했겠느냐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아 이게 우리가 모르는 다른 한선이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똑같이 총리 때와 비슷한 비선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비선의 실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베일에 쌓여 있는 뭔가 진실의 네. 누군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니까 그 부부간 회동과 자주 만나자 골프 치자 이런 얘기는 뭐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 측에서 오다받거나 뭐 그런 얘기 전해달라라는 얘기는 없었으나 이제 이분이 판단하기에 그런 식으로 부부간에 좀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라는 측면에서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친교 과정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예로 들었던 과정이었다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부부 동반하게 해달라, 뭐 골프 치르게 해달라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이 말을 전달해주는 사람의 판단으로 부부간 같이 회동도 하고 골프도 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있었던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창익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예. 구독자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판단하실 텐데 뭐 남북 간에 굉장히 긴장이 높아 있거나 네. 냉전 시대 미소도 아니고 전화 걸면 전화 통화가 되는데 왜 비선을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만나야 되느냐? 그럼 대통령실은 뭐 하는 거고 당대표실은 뭐 하는 거냐라는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함성득, 임혁백 이 두 분도 문제예요. 이분들이 대학 교수였죠. 지금 명예교수인데 은퇴하셨는데 행정학자고요. 특히 함성득 교수는 대통령학 이런 걸 창시했다고 이사장. 스스로 이제 네. 많이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일 텐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음지에서 만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해가지고 영수회담을 만들어낸 것일 수 있냐. 이명백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 뭘 했냐면 민주당 공관위원장. 혁신위원장을 했죠. 혁신위원장. 네, 공관위원장 전에 공관위원장 전에. 네, 혁신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혁신의 룰, 그다음에 선거의 룰을 짰던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혁신위원장이 이래경 씨라는 분이 됐다가 그분이 물러나게 되면서 그다음에 혁신위원장이 됐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었다는 거고 또 하나 만약 특사 역할을 했다, 비선에서 역할을 했다면 죽을 때까지는 몰라도 임기 끝난 다음에나 얘기할 것이지 이게 바로 그냥 언론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그냥 자기 존재들을 과시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국정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의 과시욕에 의해서 국정이 움직이는 게 아닐까? 그냥 행정학 했던 사람들끼리 뭐 어떤 친분에 의해서 국가가 움직이는 게 아닐까? 네. 또는 노 변호사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뒤에 계신 어떤 분에 의해서 국가가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섬찟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탄핵까지 그러니까요. 시켰던 그런 국민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게 그대로 게다가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사건을 특검으로 본인들이 단죄했던 바로 그 당사자가 대통령이었죠. 비선을 움직여서 사실은 이제 이런 행동을 한 거라고 아니 볼 그러니까 수밖에 다시 없죠. 말씀드린 비선으로 움직인 사람들이 네. 대표적인 행정학자들이에요. 대통령 학을 창시한 분들이에요.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된다고 가르쳤던 분들이거든요. 비선의 도구가 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됐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초점을 맞추면 이 두 분의 행위가 뭐야? 앞뒤가 맞지 않아? 비선으로 움직여서 왜 이걸 공개해? 네. 자, 이것은 비판을 받아서 비판마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네. 이렇게 보는데 그럼 이 두 분이 움직일 때 실제로 대통령이 주도하지 않고 제3의 라인에서 주도했다고 만약 가정을 하면 아이고. 제3의 더 라인 그게 끔찍하네요. 이제 근데 그게 이제 하나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고 합리적 추론 수준이지만 정언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쪽은 완전히 닫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박영선 총리설이나 양경철 비서실장설은 확인됐습니까? 논의한 바도 있다고 하고 그때부터 다 추측을 했습니다. 이거 누가 주도했지? 분명히 김건희 여사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는 왜 지금 이 시점에 비선을 통해서 뭔가 논의를 하도록 했을까?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해병대 최수건 상병 특검법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양평 게이트, 디올백,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자, 이런 부분들이 작동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 오늘 취재를 해보면 네. 자, 민정수석으로 갑자기 수석실이 생겨요. 원래 특별감찰관실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임명이 유력하던 사람이 현직지검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김주현 변호사 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 사람이 한동훈 라인이냐 윤석열 라인이냐 아니면 다른 라인이냐 이거 이미 지금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바닥에 퍼져 있고요. 대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야 이거 희한하게 돌아간다. 송경호 누가 통제할 수 있지 중앙지검장 통제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누군가 개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의 꼬리가 계속 물고 늘어져서 대통령실이 두 개 라인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금 추적, 의문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김지엄 전 법무부 차관은 우병우 사단으로 사실은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우병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게 사실도 아니에요? 우병우가 23기죠. 네. 연수원.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23기고요.
김주현 전 차관 변호사는 18기거든요. 18기, 예. 그러니까 자기보다 5기수 위인데 라인일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5기수 위 선배가 5기수 위 후배를 라인으로 거느리는 일은 있어도 5기수 위를 검찰에서 라인으로 거느리는 일은 없잖아요. 물론 현실 대통령이니까 그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뭐 기수를 어느 정도 네. 무시할 수 있고 네. 구수를 했던 분이어서 나이가 또 많아요. 나이로는 뭐 무시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라인이라고 평가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그쪽에서 일을 했고 그런 룰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이고 그럼요. 더 중요한 건 김앤장 출신이에요, 이분이. 네. 우리 김앤장이 대한민국은 갔다 왔죠. 정말 다 네. 김앤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느낌이 솔직히 좀 들어요. 변 대표 어때요? 근데 이제 그 박근혜 정권 때 이제 좀 승진을 많이 해서 네네. 법무차관들이 박근혜 정권 때 했기 때문에 네. 우병우 라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좀 범박근혜 쪽에 가까웠던 검찰이다. 그러니까 김순환 검찰총장부터 거기에 뭐 김기춘, 우병우 이루어지는.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재밌는 게 그 박근혜 쪽 검찰과 이 윤석열 검찰 라인이 엄청나게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우병우도 구속이 되고 김기춘 구속이 됐는데 하필이면은 지금 이 검찰 다시 재장악을 위한 이 그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왜 박근혜 쪽 가까운 사람을 썼을까? 그럼 저는 이거 원내대표의 이 추경호 지금 등장과 맞물려서 네. 윤석열 정권이 지금 이 목표라는 거는 108석과 이 영남권 보수만 흩어지지 않게 딱 버티면 임기는 채울 수 있다. 이 전략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박근혜 라인들이거든요. 네. 여기서 갈라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꽉 잡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 직책인 민정수석, 사실상 민정수석과 네. 저는 뭐 원내대표도 지금 추경호 쪽으로 간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지금 친박계를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박영선 리스트가 옛날에 있었었는데 우병우 사단이 있어요.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김수남 16기 전 검찰총장, 김지현 18기 대검차장, 우병우는 19기. 아, 19기 예.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람 18기, 안태근 20기 법무부 감찰국장, 윤갑근 19기 대구고검장, 김진모 19기 서울남부지검장, 그다음에 정점식 20기 대검공안부장, 그리고 전현준 대구지검장 20기, 김기동 21기, 또 대검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이었었죠. 노승건 21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고요. 유상범 또 21기 창원지검장이었고, 이동열은 22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우전수석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학연으로 84학번 이제 같은 학번이지만 우주수석이 워낙 공부를 잘해가지고 또 이제 일찍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이래서 84학번 그 다음에 같은 기수 TK 뭐 같은 지역에서 근무 이제 이런 사람들 다 같은 라인으로 좀 보기 때문에 이 김주현도 거기에 좀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발견하면요, 이제 여러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분석할 수 있는데, 검찰 조직이라는 게 이제 그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 가장 아끼는 후배 이런 라인으로 보면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자 지금 현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할 거냐. 네. 첫 번째 서면이냐, 두 번째 방문이냐, 세 번째 비공개 소환이냐, 아니면 공개 소환이냐. 여기에 대해서 송경호 지검장이 지금 본인이 최종적인 판단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송경호 지검장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느냐. 특별감찰관실이 민정수석실로 바뀌는 과정에서 송경호 지검장을 통제 가능한 사람을 누군지를 가지고 마지막에 조율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보다는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뜻이 상당히 반영된 거 아니냐. 네네네. 라고 이제 보면은 김건희 여사도 당연히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검사 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부에서 어느 정도 조율의 과정을 거쳤다. 핵심은 뭐냐? 송경호 지검장을 통제해야 되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제 그쪽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아니 바깥으로는 민심을 듣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임명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송경호 지검장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냐라고 하니까 아이고 선배 그걸 모르고 질문을 하십니까? 저보고 이렇게 오히려 좀 꾸지람 같은 이런 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 민정수석을 누구를 임명하느냐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반을 어떻게 다질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계속 특검으로 조여오는 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김건희 여사는 죄송합니다. 가족의 보호를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스스로가 좀 자구책을 마련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인맥을 같이 과시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더라. 이게 사실은 이번에 이 영수회담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밝혀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검찰을 사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이분이 또 내지는 본인 남편의 인맥을 내 인맥으로 결국 활용해 오기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사실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분이 본인에게 이제 옥조여오는 이 상황을 지금 못 견뎌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나서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비선까지 동원하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다. 왜냐면 이게 되게 위험한 도박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김건희 여사 입장이라 그래도 이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걸 했을 때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겠고 그렇게까지 내가 진짜 구걸하듯이 뭔가 이렇게 그동안의 행보와 다르게 했을 때 이게 후폭풍이 분명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분들 아무리 점잖은 교수들이라도 절대 입 다무는 사람은 없거든요. 지금 이번에 얘기가 터진 것도 함성득 씨가 못 견디고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얘기를 터뜨렸다는 게 정설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본인이 했다라는 거를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런 게 인간의 심리인데 김건희 여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봤을 때 이거 그래도 괜찮다. 알려줘도 괜찮다. 나는 일단 좀 살아보자. 뭐 이런 마음이 더 좀 작동했지 않았을까. 이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출마를 권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부부를 만나러 갔을 때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말이 인구의 회자가 됐죠. 네.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네네네. 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아니 뭐 중앙일보 칼럼에도 나왔고 여러 군데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게 아마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김건희 씨의 마음이었고 지금 대통령 부인으로서 김건희 여사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안타깝지만. 그러면은 보수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제 이후로 뭐가 아니, 어떻게 어제 달랐어요? 이후로 좀 굉장히 흔들리는데 흔들려? 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야합을 하든지 심지어 투항을 한다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게 무슨 중병 걸려서 입원한 건 아니잖아요. 네. 서울대병원에 9일부터 예. 입원했죠. 예. 근데 지금 전화를 걸었다는 속보가 아까 오후에 떠가지고 아까 보수 유튜버들이 또 굉장히 반발했는데 아니 이재명 그러면 대표에게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그러니까 무슨 겁니다. 입원 잘하라고. 중병 때문에 입원했으면 전화할 수 있는데 그냥 병명도 안 알리고 어찌 보면은 좀 정치적인 이유로 병원 갈 수도 있는 건데 대통령이 그냥 입원하자마자 첫날에 지금까지 그렇게 범죄자라고 안 만났던 사람을 또 전화까지 했다? 그러면 이거 함성득 얘기한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또 들끓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성득 교수가 했던 말은 사실이고 이거를 자꾸 의혹이다 주장이다 이렇게 가면 이거 지금 못 풉니다. 네. 사실이고요. 부인도 하지 않고요. 당사자도 부인하지 않아요. 대통령실도 상세하게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없었던 것만 하니까 네. 실제로 만났는데 지금 왜 이걸 터뜨렸느냐. 제가 이제 어제까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비공식으로 아니냐 이걸 왜 터뜨렸느냐. 냉정하게 얘기해서 터뜨리고 나서 김건희 여사 손해본 게 뭐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 납작 엎드렸다. 살려달라고 부탁했다. 네. 그리고 이게 실제적 진실이 뭐냐? 우리 다 허물어졌고 당신한테 정권 줄 수도 있고 경쟁자 제거해 줄게. 나 좀 살려주면 안 돼? 이렇게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면 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성득 교수가 제가 최초로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김건희 여사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워낙 친윤 쪽에서 거리를 많이 줘서 이 사람이 쓸 자리가 없었어요. 자,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과 복원이 되었고 원래 김건희 여사와 잘 알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는 대체로 확인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면 왜 이걸 터뜨렸는 함성득 교수가 터뜨림으로써 나빠진 게 없어요. 뒷거래를 했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치명상을 안 입습니까? 내용을 확인하면 금방 알아차리고 안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내용이 논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고 이재명 당대표한테 오히려 무릎을 꿇겠다. 나 좀 살려주면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좀 살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 정도로 내가 중지를 지었냐라고 액션을 하면서 민정수석은 김건희 여사와 어느 정도 관계가 성립된 사람을 앉힌다. 이게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행태로 보면 불가능한 기획입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국정 운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를 그대로 노출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함성득 교수가 이것을 폭로했던 것은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교수가 네. 괜찮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터뜨려 버렸는데 민주당은 손해 볼 거 없고 권력의 관계는 이재명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용산은 힘 빠진 윤석열 대통령 이걸로 딱 공식이 성립이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지금 위치나 존재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날 살려주세요. 당신 죽일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모드를 완전히 전환시킨 것 이것은 폭로 효과가 확실히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양쪽 다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 시점에 터트려졌다 이거예요? 양쪽 다 욕 안 듣지 않습니까? 누군가 부인을 해서 이명박 교수 왜 저렇게 하냐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야 돼. 비판하는 사람이 없고 부적절하다고만 이야기하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명박 교수가 함성득 교수가 그렇게 했으면 뭐 바로 고발하고 명예훼손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적극적으로 행동을 안 합니까? 아니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인이 함정에 걸리지 않고 정말로 대처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 변 대표가 말한 것처럼 보수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욕하고 있어요. 김건희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썩 좋지 않은 거 아니야? 비굴하다 이거가 아니 결론이잖아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런데 네.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죠. 아,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럼 김건희 여사와 남편과 부인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또 틀려요? 수사는 다르게 좀 가고 있죠. 오.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그냥 검찰 해가지고 한번 쓸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네. 김건희 여사는 좀 대세가 기울었으니까 어떻게 좀 야부려볼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약간 입장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국민의힘이 용산을 어떻게 욕하든 말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 본인만 사람이 된다? 아니 자기들 죽을 판됐는데 지금 누가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국민의힘에 누가 당대표 된다고 대통령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를 보호해 줍니까? 그것도 이미 물 건너 가버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살아야 된다. 사는 길이 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함성득 교수가 있고 이분이 고대 뭐 단과대학에 같은 동료 교수 선후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그럼 논의하자. 여기까지 갔다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후훈님께서 사법거래했다 자체가 탄핵 사유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사법거래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사법거래는 아니고요. 네. 협상의 과정에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특검법이 통과되고 이런 거니까 실제로 사법거래는 그렇죠. 형량을 가지고 네. 정말로 딜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과 달리 정치적으로 보고 나는 과정에서 문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다루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 조정이다. 이것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욕을 한다. 보수 세력이 어떻게 지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는 것과는 좀 별도로 관찰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냐. 엄밀히 말하면은 뭐 플리베게닝 같은 게 이제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사법거래를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또 그런 식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서 이제 한 말이죠.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 김종대 교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바톤 터치 한번 예, 할까요? 훨씬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늘 폭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같이 했었으면 좋겠는데 예. 왜 자꾸 떠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계속 하시고요. 변 예. 대표님 질문 주시고 예. 하세요. 예. 자 우선 그 김종대 교수님 오세요. 예, 예. 예, 두 분이 바꾸시고요. 그동안에 제가 우리 변 대표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검사 지금 속보가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어제 우리가 장시호 씨 예. 관련해서 나왔던 예. 무슨 속보가 나왔어요? 김영철 검사가 지금 반박을 하면서 제 이름을 거론해가지고 아 뭐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오전에 우리가 어제 이제 네. 이 장시호의 이 검찰 회유, 네. 그 탕수육 회유 등등을 봤을 때 기사 아무도 안 썼었어요 어제까지도. 근데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특검 뭐 녹취를 틀고 이재명 대표가 아주 분개를 해서 어떻게 검사가 이럴 수가 있냐. 피의자한테 전날에 이 자료를 주고 외부라 그러고 이걸 재판에서 발표라고 한마디로 모해 위증 교사가 네,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직접 범죄를 지적했죠. 네. 10년짜리 모해 위증 교사를 검사가 저지른 거 아니냐. 이거 철저히 네. 수사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기사가 엄청나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막 또 같이 받쳐주니까 또 이게 기사가 엄청 크게 또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영철 검사가 반박문을 돌렸는데 네. 반박문의 취지는 그냥 장시호가 지 혼자 거짓말한 거일 뿐이다. 아.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네. 변희재가 장시호를 괴롭혀서 장시호가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전화를 해서 그 받은 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제가 이것부터 제가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은 녹취에 나온 그 녹취가 되면서 그 대화 내용 나온 거는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2020년에 녹취가 나와서 그때 장시호는 김영철과 뭐 신방을 꾸리고 김영철과 호텔에서 만나고 그 떠든 거예요 그때. 제가 장시호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는 2023년이에요. 장시호 태블릿에서 조작을 발견해서 제가 장시호 보러 자백하라고 지른 게 2023년인데 제가 3년을 무슨 타임머신 타고 건너가서 2020년에 괴롭힙니까? 네. 그리고 장시호가 갖고 있는 김영철의 번호는 김영철의 공적 전화번호가 아니에요. 완전 사적 번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장시호는. 그래요? 김영철이 검사가 쓰는 그 번호는 우리 기자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번호와 다른 김영철 번호를 장시호가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김영철뿐 아니라 지금 이 조중동에서는 장시호는 허풍쟁이고 거짓말쟁이라고 뭐라 붙이고 있어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이 당시 특검 때 아마 이 조중동 보도 보면요. 장시호는 특검의 복덩이라 그래가지고 이재용, 박근혜, 최서원에 관련 중요에 대한 중요 근거는 모두 장시호의 말로 나왔습니다. 장시호의 말을 그대로 증거로 써가지고 다 잡아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그렇게 장시호가 진실을 얘기하는 복덩이라 그러더니 이제 와서 이 모든 녹취를 사실 사적 녹취가 거짓말할 가능성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좀 과장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이걸 그냥 모조리 거짓말하고 뒤집어 씌워서 끝내고 있는데 제가 요거를 한 가지만 제가 짚어드리면은 뭐 이재용에 대한 얘기나 박근혜에 대한 얘기나 이 장시호가 위증한 것들은 이재용과 박근혜가 해명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숨어 있습니다. 야합을 해가지고. 근데 장시호가 바로 특검 제4팀의 김영철, 한동훈 등과 함께 조작한 태블릿 PC는 물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네. 그러면 그 태블릿에 관련돼서 장시호가 진술한 내용은 이미 과학적 그리고 태블릿 반환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 장시호가 태블릿 관련 거짓말한 거 장시호가 자발적으로 거짓말한 거예요, 이거? 누군가 시켰을 거 아니냐고 특검에서 그걸 김영철이나 한동훈이나. 자, 이때쯤 되니까 야, 진짜 소나무당 원내 진출 못한 게 한이네요, 변희재 대표. 네. 아니 밖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네. 아니 이게 아까 지금 최근에가 그 또라이들 종편 4명 딱 앉혀놓고 완전히 그냥 저까지 그냥 완전 다 바보로 만들어놨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이 속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 1과장, 사법연수원 33기죠. 이 김영철 과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백주 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 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해서 악의적인 음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 장 씨가, 여기서 장 씨는 이제 장시호를 말합니다. 장 씨가 지인에게 일방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아무 검증도 없이 통상의 보도라면 거쳐야 할 최소한의 반론권조차 당사자에게 부여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뉴탐사하고 어제 그 변희재 대표 말에 의하면 그렇게 많이 연락하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카톡, 텔레그램, 문자, 그러니까 전화, 증거가 있는 심지어 거죠? 찾아갔어요. 네. 그것까지 했는데도 답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계속 도망 일주일 도망다니다가 네. 반론권을 보장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김영철 과장은 반론권이 지금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의적으로 보도가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사적으로 김 과장과 장 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장 씨와 제3자 간의 개인적 대화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간주해 한 검사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매우 개탄스럽다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 심지어 일부 정치권에서는 위와 같은 허위 보도에 편승해서 마치 검사가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단정을 하고 공개적으로 비난 발언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다시 한번 명백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해당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검사들의 행태가 아주 만연하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 너무 행패가 만연하다. 대한민국 검찰이 맞냐?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되뇌대 뻔뻔스럽게 이런 짓들을 저지를 수 있느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김영철 과장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도 불사하겠다고 하고요. 보도 매체들에 대해서 허위 보도 프레임을 이용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낸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자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잠깐만요. 네.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뉴탐사가 이거를 공개한다고 일주일 전부터 계속 김영철 검사한테 연락을 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된다 그러면은 뉴탐사 불렀어야죠. 불러서 이 녹취 다 이거 거짓말이니까 공개하면 너희 죽어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일주일을 숨어 다니다가 뉴탐사가 쓰고 뉴탐사가 썼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틀이 지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걸 거론해서
나가니까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유탐사나 저 같은 사람한테 고소한다는 게 아니고 보도하지 마라. 딴 데는. 딴 데 절대 보도하지 마라. 이런 언론 보도를 통제하는 거지. 예. 만약에 이거 막으려고 했으면 유탐사하고 들이받아서 막았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네. 자,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으니까 인사하시고. 또 안녕하세요. 얘기 좀 예, 드릴게요. 예. 네, 김종대 전 의원님 지금 얘기 들으셨죠? 아니, 들었는데 난 뭐 하도 아침 드라마 같은 얘기를 하셨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무슨 불륜이 나오고 뭐가 이게 도대체가 이게 아니 살이 떨려가지고 내가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내가 참 아주 네. 난감하네. 참 난감해. 대량 난감합니다. 난감. 진짜 대량 난감입니다. 대량 난감인데, 근데 이게 지금 검찰 측 태도를 보면 정말 석연치가 않거든. 옛날 같았으면 12번도 고발하고 남았을 텐데 말이요. 근데 오늘 또 이상한 뉴스가 터졌어요. 뭐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한겨레 신문 그거 네. 고소한 게 경찰에서 불송치한 거를 검찰이 지금 다시 재수사하고 있죠? 아. 네. 이거 지금 뭐 이 장시호 사건하고 이거 하고 오늘 벌어진 일만 해도 이게 도대체 내가 기가 막히는 일이 계속 터집니다. 더더더님이 김종대 의원님 아침 드라마 없어졌어요. 아 그래? 하도 이게 현실이 더 드라마틱하니까. 그리고 그 불륜에 대해서 유탐사 말고 KPI라는 뉴스, 거기도 녹취록을 작년에 입수했던 곳인데 작년 기사 거기는 있네. 카톡까지도 다 입수해가지고 아.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가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가만히 있어 내가 세수 뭐 맞추고 올게. 그러니까 무슨 공적 대화가 아니라 그런 사적 얘기까지 대화하는 거고. 그 강남에 있는 이른바 공유 숙박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이제 주름발 젊은 애들이나 불륜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기서 만나는 그 내용도 다 돼 있고 심지어 그쪽에 카톡에 그래서 그걸 직접 가가지고 그 숙박 시설도 확인도 했고 그쪽 매체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추론으로 막 질러댄 거 아닙니다. 그 불륜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오히려 그러면은 오창익 국장님 오히려 만약에 김영철 부장이 이거 진실 밝히겠다고 명예훼손으로 만약에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하고 형사 고소도 하고 그러면 진실을 밝혀야 되잖아요. 명예훼손은 특히 허위 사실이냐 진짜 사실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밝히는 과정에서 지금 변희재 대표나 이런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녹취록의 내용이나 뭐 카톡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정말로 뭐가 진실인지가 드러나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김 검사가 그렇게 대응할지 그렇죠. 대응하겠다고 지금 뻥을 치는 건지는 가려봐야 될 것 같고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검사들의 일반적인 태도인데 도대체 누가 나를 건드려라는 건방이 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통했고 네. 그 통한 게 윤석열 검사의 경우에 대통령까지 갔고 한동훈 검사의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 거쳐서 여당 대표까지 갔고 한 성공 사례들이 이 사람들을 겁없는 존재로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공무원에 불과한 사람들이 좀 못하는 짓이 없고 못하는 말이 없어요. 아니, 대통령이 말로만이라도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는데 기성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하고 한겨레만 해도 5명이 수사 대상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겁이 없는 존재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겁이 없고 시간방 떠는 게 5, 60년은 정치 깡패가 그랬고 네. 7, 80년 뭐 동대문파 이런 애들. 네네. 7, 80년대는 군인들. 고문 기술자들 경찰이 그랬고 현대 와선 검찰이 그럽니다. 네. 저는 이 계보가 사건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불륜 문제는 제껴도 된다. 근데 위증교사 시킨 문제가 제일 핵심인데 네. 이재용하고 박근혜 관련된 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 당시 재판할 때도 특히 삼성 이재용 쪽에서 장시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저거는 특검이 그냥 써준 대로 읽고 있다고 굉장히 항의하는 대목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는 저거 그냥 특검이 진짜 위증교사 했다고 뭐 거의 그 수준에 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사실 좀 따져볼 필요도 있는데 지금 이재용 회장은 윤석열 정권에 겁을 먹어가지고 지금 도망다니는 수준 아닙니까? 네. 그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하고 완전 야합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이 나서서 할 가능성은 없는 상태니까 지금 위증교사 시키고 제일 빠르게 입증할 수 있는 거는 제2태블릿 PC 조작이에요. 장시호에게 그 조작을 시키고 장시호에게 이른바 네. 거짓말을 시킨 부분들은 반환 소송에서 장시호 거짓말이 다 입증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증을 하든 그걸 가지고 뭐 특검을 하든 지금 공수처에 고발 다 돼 있거든요. 그거를 네네네. 공수처 수사를 하든 그거 깔끔하게 가려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저는 사실은 이게 지금 중요한 핵심은 모해 위증교사. 아까 검찰이 이제 이 말은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검찰이 어떠한 그 결과를 정해놓고 그 결과에 맞는 증거가 안 나오면 그 증거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 기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모해유진 교사가 이제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문제가 됐다고 했던 건 중에 우리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한명숙 그 전 총리 관련된 건들이 사실 뭐 죄수 불러다가 뭐 증언시키고 연습시켜도 이런 얘기 나갔었었고요. 사실 그 전에 박연차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실 그런 얘기 살짝 나왔었었고요. 이번에 이화영 평화부지사 때도 연어와 술잔치 벌이면서 김성태하고 말 맞추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이번에 장시호 씨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벌써 몇 년 사이에 이 건들만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얼마 전에 그 엄청나게 이제 그 사기죄로 문제가 됐던 투기 자본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사람들도 피해자들이 중앙지검에서 그게 이제 이화영 부지사 수원지검에서 2차장으로 있었던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 사람 피의자 불러놓고는 술 먹이고 뭐 먹이고 해가지고 그때 뭐 이렇게 해줬다 뭐 이런 얘기 향을 베풀면서 뭔가 해줬다 이런 얘기도 그때 나왔었거든요. 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다 일관적이고 패턴이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화영지 사건하고는 지금 어떻게 맞물려가지고 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좀 이화영 지사 쪽에서 이걸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죠. 제가 일단 이 위증교사에서 제가 기억나는 거 사례를 이거 장시호가 떠든 거 중에서 삼성 측이 반발한 내용인데 동계 영재센터를 장시호가 만듭니다. 네. 그래서 장시호의 그 당시에 장시호가 워낙 애인이 많아서 그런데 그 당시 애인이 김동성이라고 그 비상계 스타일 쇼트랙의 금메달리스트 였습니다. 스케이트 했던. 근데 또 장시호는 또 저기 이재용 회장하고도 친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하고 자기 말대로 이재용 회장하고 친하고 김동성급이 하면은 삼성에서 한 16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원을 받은 거를 장시호는 처음에는 윗선에다가 보고한다는 내용을 이건 이재용 회장에게 보고하는 거다. 이재용이 돈 받았으니까 이렇게 진술하고 있었는데 이러면 불법이 아니잖아요. 이게 중간에 장시호가 말을 바꿉니다. 윗선은 이재용이 아니라 박근혜였다로 말을 바꿔요. 그러면은 동계 여기서 16억 들어온 게 박근혜랑 뇌물이 돼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진술할 때 삼성이 엄청나게 반발했어요. 지금까지 이재용이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나오더니 다시 말할게요. 저거 박근혜한테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그 동경제센터에 들어갔던 16억 원이 박근혜 최순실의 공동 뇌물로 인정이 됐고 이재용 다 처벌받은 겁니다. 이게 이런 사례들이 쭉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삼성도 당하는군요. 당하면 사실은 지금 오늘 가장 세게 나와야 돼서 이재용 회장이거든요. 네. 내가 이렇게 당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삼성 안 나오잖아요. 아니 자, 아까 저 한명숙 전 총리 네, 사건 네, 말씀하셨어요. 2010년 건데 그때 한만호 씨하고 한 거잖아요. 네네네 한만호. 제가 자료를 지금 찾아보니까 한신공영 대표인데 한신공영, 네. 검찰에서 소환한 게 73번이에요. 그럼 소환은 조서를 쓰기 위해서 저는 이 중에 조서 작성이 5번이에요. 68번이 벼요. 그 68번을 왜 불렀냐는 거예요. 작업을 위해서 부른 거잖아요. 저도 똑같이 제가 변호할 때 152번을 불러요. 다른 사람 증인을 우리 사건의 증인이 152번. 우리 사건의 증인인데 자기 사건에서는 피고인이지. 그 사람은 우리 사건과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150번을 불러요. 그런데 진짜로 조서 작성된 거는 3번인가밖에 없고요. 마지막에 조서 이렇게 진술서가 작성이 되거든요. 그 진술서 작성되는 날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이제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 152번 그냥 부른 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아침 10시나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불러갖고 하루 종일 앉혀놔요. 구속 피의자입니까? 네, 구속 불러뻥이네요. 피의자를. 네. 그래서 우리가 재판할 때 제가 판사님한테 1심 때 제가 막 너무 열심히 열받아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도대체 제가 사람을 14시간 동안 붙잡아 놓고 뭘 하냐. 그러면 조서를 작성해야 될 거 아니냐. 그때도 똑같이 뭐라고 했냐면 뭐 우리는 같이 얘기했고 우리는 그 기밀에 말할 수 없고 어쨌든 우리는 출정 기록 다 정확히 있고 그거대로 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결국 그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무죄가 나왔다니까. 근데 그거 사실 앉혀놓고 검사실 밖에 복도에 앉혀놓고 그런 거 자체가 고문이에요. 그렇게 한대요. 가혹행위죠. 네, 그렇게 해요 일상적으로. 그러면 진술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루 통하고 이틀 통하고 1년 통하고 2년 통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2010년 사건이잖아요. 네. 그 사건도 뭐 그 어간에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타임에 비슷한 지금도 타임이었어요. 그러고 예를 들어서 뭐 장시호 때도 그러고 뭐 이화영 때도 그러고 얼마든지 그런 거죠. 이게 일종의 기법이 돼 버렸는데
이게 나랍니까? 그게 엠파이어라고는 드라마에 나온다니까요. JTBC에 아. 엠파이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세요. 거기는 온갖 법과 관련된 기술이 다 나와요. 검사들, 로펌, 교수, 대학 교수, 판사 이 라인들이 다 연결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다 나와. 모든 이렇게 거. 이 불러서 이렇게 괴롭히는 것도 있고요. 불러서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그렇죠. 연호해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그렇죠. 쓰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번 장시호도 이 1심에서 원래는 이 허위 진술을 해줘가지고 그 대가로 검찰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정말 가벼운 형량을 냈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집행유예가 나올 줄 알았죠. 근데 법원에서 그냥 2년 6개월을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시호가 울면서 들어갔는데 그날 바로 김영철 검사가 또 불렀대요. 검사를 불러서 거기서 먹을 거 주고 약 주고 장시호에게 이 달래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검사가 피고인을 불러서 자.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자, 여러분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장시호의 녹취록이 사실이고 지금 유탐사와 이제 어제 얘기됐던 그 지금 유탐사가 보도들이- 그 출정 기록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다 맞아 들어가요. 장시호 녹취에 나온 그러니까 이 불렀을 때 그 날짜가 추정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네.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보도들이 전부 다 이제 무섭네.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우리들이 이제 얘기를 이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사실입니다 이렇게 막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의심스러운 정황을 다 종합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김종대 박사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상병 건도 마찬가지인데 난 예. 대한민국 언론이 요 며칠 사이에 집단 오보를 냈다고 봐요. 아, 오보. 지금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무슨 오보요? 저기 공수처에 4일날 소환됐죠. 그 이튿날 언론 보도 뭐죠? 저기 소환됐는데 대통령이 경로해서 네. 외압이 시작됐다는 것을 전면 부인했다로 기사가 다 나갔지. 네네네. 이게 진상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어. 특히 그 대목에서. 그러니까 변호사 안 데리고 갔다고. 이게 공수처가 취재가 안 되니까 집단 오보를 전에 부인한 걸 가지고 다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시인도 부인도 아니에요. 시인도 부인도 안 하면 결국 시인이에요? 아니 그런데 시인을 하게 되면 뭐냐면은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위증한 게 문제가 돼요. 그렇죠. 거기서 없다고 부인을 해버렸거든, 증을. 그거 다 위증죄가, 이게 새로운 죄가 추가된다고. 그래서 변호인도 불편해서 안 데리고 들어가고, 그 실제 내부에서 벌어진 상황은,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대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대목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임성근 아니 이거 네. 묵비권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묵비권 얘기는 기소하라는 얘기거든요. 기소하라는 얘기잖아요. 묵비권에서 한다는 얘기는 거의. 아니 그러니까 난 그까지는 의도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4일날 밤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게 피크로 오르는 거야. 그렇죠. 또 사실. 소환 일정 조율하고 이래기가 그러니까 내일도 좀 조사받자. 그러니까 뜻밖의 동의를 하는 거야. 왜? 김기한 사령관 그래 내일 아침에 나오겠다는 거야. 어머나.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오늘이 이제 결정적인 운명의 날이라고 공수처는 받은 것 같은데 네. 아침에 다시 전화가 와 김기환 사령관한테서 오늘 못 나간다. 힘들다. 그래가지고 지금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하는데 그 하룻밤 사이에 또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뭔가가 있어 복잡한 게. 그러면은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더 취재해서 내가 얘기하기로 하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전원 다 오버를 낸 거예요. 네, 언론 문제네요. 진짜. 취재가 안 됐으면 보도를 안 내면 되죠. 아니면 취재가 안 예전에 됐다, 이런 그러니까. 입장이 있거나 접근이 안 된다 그러면 되지. 변호인을 안 데리고 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심층적인 여기 복선이 깔려 있는데 언론의 집단 오보는 이건 당연히 부인했겠지로 보는 거예요. 고정관념이죠. 야, 근데 어저께 또 나온 보도 중에 하나는 이거잖아요. 임성근 사령관 그 공수처에 가가지고 사단장. 사단장 다 부인하고 내가 물에 들어가라고도 안 했다. 지네끼리 충성 경쟁하다가 지네끼리 들어간 거다 다 책임을 다 저기다 그거는 전가했잖아요. 계속 부인하라 그래. 문서 카톡 어떻게 그런 지금 사람이 너무 있죠? 많아서 너무 많아서 괜찮네. 아니 어떻게 그거 부인하라 그래.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네가 그렇게 들어간 거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아니 있는? 그런 사람이 지휘하는 아니, 부대에 여보세요. 우리 아들들을 어떻게 보내요? 아니, 그러니까 나 근데 그러면은 못 보낼 것 같아 이제 정말. 7월 18일 날 폭우가 너무 쏟아져가지고 육군은 다 철수했잖아. 네. 그런데 19일 날 최고의 급류가 있을 때 그날이 가장 물살이 센 날이에요.
그날 사고가 터진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육군은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때 여단장한테 사단장이 확인하게 애들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트럭 안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장이 그걸 뻔히 알고 그러면은 저기 뭐냐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러면 거기서 트럭 안에서 죽치고 있든가 아니면은 뭐 부침개 비 오니까 거 먹으면 막걸리 먹으라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기 밑에선 철수하자 그랬는데 철수하지 말라고 자기가 화를 엄청 했으면 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가. 그런데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그럼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건 뭔 얘기야?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게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 게 저는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위법한 명령이면 안 따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설령 했다 하더라도 그럼 니네가 따르지 말았어야지 따라 니네가 잘못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얘는 저기 군인 기본이 안 군인의 되죠. 기본이 아니 기본 아니 군인이고 뭐고 떠나서 사람의 기본이 인간의 아니에요. 양심. 인간의 기본도 안 양심의 되지. 문제를 삼아야지. 아이고. 와 질렸어. 그 임성근 부사령장이 지금 해병대 부사령관으로 영전을 온다는 거예요. 지금 해병대 전체가 뒤로 자빠졌어요. 진짜 어쨌든 자 얘기가 어떻게 하다가 또 최승훈 따까지 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그러니까 있고 아니, 지금 노릇을- 다 짚어주는데 속보는 말씀드려요. 네네. 아니 속보 또 하나 있는데 또 있어요? 예. 어버이날 특집 네. 그렇죠. 장모가 아 나온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그 얘기도 그렇지, 해야 돼요. 그렇지. 그거 진짜- 최은순 씨 네. 사실은 정말 법무부께 정말 황당무계한 게 뭐냐면 제목이 이거예요. 본인은 원하지 않았으나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위원회 위원 외부 위원들이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네. 만장일치로 적격 의견을 냈다. 야.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일단 다 거짓말이에요. 아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럼요. 첫 번째, 법무부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하는데 법무부 차관하고 교정본부장하고 들어와요. 검찰국장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외부 위원들이 주도하는 판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 사람들이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위원회일 뿐이에요. 뭐 형식은 갖췄어요. 대한변협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대학 교수 누가 있고 그런데 전혀 외부 위원들이 주도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위원회입니다. 숫자도 그렇죠. 모자라고. 하여튼 그렇죠. 그런데 네. 이걸 외부 위원은 핑계를 대요. 아니 네. 도대체 어떤 그 교도소 수용자를 형이 확정돼서 수용 생활을 하는데 본인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데 가석방을 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교도소 굉장히 과밀 수용이거든요. 윤석열 정권 시작할 때 48,000명이던 게 지금 6만 명이 넘었어요. 그렇게 많이 늘었어? 25% 급증이에요. 아니, 그 물가만 오른 게 아니라 교도소 수용자 숫자도 늘었어요. 왜 느냐? 구속을 많이 시키니까 늘죠. 또 하나는 가석방을 적게 시켜서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늘고 출구는 좁아진 거예요. 그렇죠. 가석방 원래 법률상 3분의 1 이상 형기를 마치면 할 수 있어요. 요건은. 네, 요건은.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 하나도 없고요. 네. 지금 가석방 대부분 80% 이상. 90% 이상 살아야 돼요. 네, 네. 80%도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법무부 설명 80에서 90% 살면 가석방이 있기도 하다 뭐 이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외부 심사위원들의 주도로 했다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진행하는 가석방이거든요. 아니, 부처님의 가피가 이런 식으로 오염되고 왜곡되면 안 되죠. 정말 이 사람들 겁이 없어요. 아니 거짓말을 하거나 무슨 엉터리를 하더라도 신용을 좀 맞춰야 되는데. 마사지를 좀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마사지는 뭐냐면 지금 5월달 가석방이잖아요. 아 네. 4월하고 3월에 떨어뜨렸다. 본인이 안 한다고 했다. 네, 네. 이런 얘기가 그냥 마사지의 전부인 거예요. 정말 국민을 뭘로 아니 보는지 근데 모르겠어요. 가석방이라는 게 그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겠다 해가지고 해주는 건데 그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그렇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정심사에서 올리고 그럼요. 상대방 그 당사자가 오케이를 해주고 나 하고 싶다고 청원을 올리고 뭐 이런 게 다 합쳐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석방을 해달라는 사람들은 줄 서 있고요. 줄서 있죠. 그 중에 정말 극히 일부만 그죠. 뭐 행영 성적이나 뭐 이런 걸 보고 해주는 거예요. 고령이다. 아니, 고령 재소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픈 재소 교도소 가면 아프지 않아요? 그냥 없던 병도 생기고 아프죠. 하다못해 아니, 위조. 근데 이거는 저기 그 340억 잔고 위조 증명을 하는데 사문서 위조로 실형을 받은 거지 사기죄는 아예 기소를 안 예, 했다고. 기소 안 했죠. 네. 네. 그래가지고 형을 적게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기죄는 아예 묻지도 않은 거라고. 그러면 그런 어떤 그 범죄자인 경우에는 이게 형을 너무 가볍게 받아가지고 사기죄 적용도 안 하고 그럼 검찰이나 교정당국에서도 당연히 고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런 경우는 사면을 해주면 가석방이나 안 사면을 되는 해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예? 자, 5월 14일 오전 10시에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됩니다. 이번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받은 사람은 1140명에 대해서 심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650명이 적격심사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 관련해서 본인은 지난달에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하였으나 외부 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게 되면 최 씨는 출소가 확정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 것이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을 가석방 심사를 원래 행사처럼 해줬어요. 사실은 지난 2월에도 했다가 부적격 판정 한번 받았죠. 3월에는 심사 대상을 이제 제외를 시켜줬지만 4월에는 심사 보류 판정하고 이번이 4번째 지금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사람은 계속 올려줘요. 아니,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 우려래요. 아니 그 최은순 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여태까지 행태나 삶으로 보면 국민들이 우려한다고 해서 할 일을 안 하셨던 분은 아니잖아요. 네. 저질렀던 범죄나 살아온 삶이. 근데 갑자기 교도소에 들어서 국민 우려를 걱정하는 분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국민들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가석방 신청도 안 한 최은순 국민 우려 때문에. 바보입니까 우리가? 이제 확실한 건 있죠. 이번 가석방을 계기로 대통령 부부의 사이는 많이 회복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그렇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다시 공식 석상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김건희 여사 지금 목소리를 가출했다면서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그 3번이 이제 뭐 보류되고 뭐 안 되고 뭐 이렇게 3번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내가 장모인데 어떻게 너는 사위가 돼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끝발이 다 떨어졌네 어쩌나 이런 얘기까지 그냥 내부적으로는 막 이렇게 나왔다는 유언비어가 있습니다. 그런 유언비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충격을 받은 데다가 특검이 막 계속해서 목을 조여오니까 아, 우리 이제 끝나나 보다. 내가 이제 도대체 더 이상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구나라는 마음에 이제 심리적 충격을 크게 받아가지고 패닉 상태에 이제 빠져가지고 온 식구들끼리 이것 때문에 서로 지금 엄청나게 상황이 지금 안 좋아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건강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막 살이 막 빠지고 밖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영수회담 뒤 비하인드 스토리로 비선 라인까지 동원해가지고 특사를 뭐 특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런 일까지 지금 접촉을 해봤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다 근데 결국 또 여기까지 이제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까지 안 해주게 되면 이제 큰일 나겠구나. 자 지금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것 같아요. 일관되는 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함성득 교수가 참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나 그 많이 사실이라고 보는데 오늘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간에 전화 통화가 다시 네, 전화 통화했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병원 잘 치료받고 나오시라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막 떠받들어 모시려는 그러니까, 식으로. 네. 이게 오늘 전화가 이게 뭐야? 국정 얘기 없이 그냥 오로지 건강 네.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함성득 교수 말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기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이 지금 급하긴 어지간히 급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장모, 김건희 본인 문제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지금 저기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대통령이 그 4주 전에인가 그 왜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한 날 네네. 그때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어졌다면서요. 네. 누구도 예상 못해. 갑자기 전화하라고 시켜가지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가 급해.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초조해. 그런 것들이 이재명 작년에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며 범법자 자범이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 나는 사회를 봐야 되는데 이러고 있네. 그게 왜 그러냐면 검찰의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전문 용어로 후달리게 됐느냐 하면은 검찰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민정수석에 김주현을 앉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김주현을 앉혀가지고 검찰 라인 다시 다 통제하고 인사권 다 장악해가지고 내 말 잘 듣는 사람들로 움직이겠다. 이제 요게 복선이 깔려 있는 네, 거고. 상당히 설득력이 네.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원석이랑 이 송경호랑 이 라인들, 이쪽 라인들이 2년 동안 도대체 한 게 뭐냐. 너 거기 내가 그 자리에 앉혀줬는데 결국에는 불기소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결국 아무것도 네가 이 지역 출신까지 이제 거론하면서 네가 그러니까는 배신자 소리를 듣지 이런 내용까지 또 나오면서 배신자 프레임입니까?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러면서 네가 9월달에 나가겠다, 이걸 다 처리하고 나가겠다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완석 검찰총장 라인의 사람들은 원래 그 전에 사실은 엄정하게 하겠다 이 정도까지만 했지 어떻게 할지 정확히 이제 말을 못했는데 이제 그래? 막 나간다 이제. 그래? 네. 나도 이제 검찰총장 끝나고 나면 다시는 나 변호사밖에 할 게 없는데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요. 또 하나 그래서 이건 진짜 말아야 되나?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번에 디올백 명품백 가지고서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뭐 어차피 처벌도 안 되니까 그냥 하는 신용만 하고 끝내겠지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니다. 디올백만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게 최재형 부부의 말이잖아요. 최재형이 갖다 준 것도 있고 자기가 거기에 앉아보니 다른 사람들도 줄줄줄줄 와가지고 계속 뭐를 하더라지 이 얘기였었잖아요. 그것까지 다 뒤져보겠다는 게 원래 그렇게 되면 하나만 가지고 300만 원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렇지. 그거 갖고 전에 요란한 수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특수부검사가 한 명으로 될 것을 이 건을 위해서 3명을 갖다 집어넣고 기획검사까지 다 집어넣고 엘리트들 저도 집어넣거든요. 일 잘하는 자기네들 거 잘하는. 그러면 이 디올백 하나만 가지고 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수많은 것들이 지금 다 첩첩산중에 지금 쌓여 있고 그 증거들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고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저런 것들 다 한꺼번에 같이 하겠다는 이제 그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그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가 쫄았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검찰도 쫄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선 결과를 보면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진짜 검찰 개혁이 되겠다. 진짜 검찰 개혁의 핵심을 많은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에서도 많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관으로 분리한다. 그러니까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기소청. 엄격한 분리를 한다. 그래서 수사하고 싶은 사람은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데 가고 기소하고 싶은 사람은 국가기소청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여태까지 검사들이 누리던 지위를 못 누려요. 그리고 이게 그냥 말뿐이 아니라 오늘 새로 원내대표가 된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서보학 교수 경희대 법전원 교수와 입법 전략회의 했을 때 듣고 나온 얘기인데 민주당이 배부른 돼지가 되면 안 된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져라 하니까 그걸 나와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해요. 방금 나 그 얘기 듣고 왔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열심히 논의하면서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내대표에 무게가 있잖아요. 의석수가 있으니까.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게 있지만 지금 국면이지 다음 국면에서는 검찰개혁의 거센 요구를 막아낼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일종의 문재인 정부 때 보여준 것처럼 효능감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들끓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권력을 진짜 죽여버릴 수도 있다. 우리 전체를 매도하지 말고 일부 정치 검사 윤석열 한동훈의 잘못 때문에 우리를 오해한 거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검사들이 잔뜩 쌓여 있는 거죠. 그게 비슷한 일이 공수처에서 벌어져요. 그렇죠. 공수처도 그렇죠. 공수처의 열심히 일부에서 하잖아. 열심히 하는 되거든. 이유가 그거죠. 그리고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저렇게 그냥 내쳐지는 걸 보면서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 정확히 줄 서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사실 이제 아니 이시원도 내쳐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시원은 자기가 사실은 최상병 사건에서 핵심인데 이 사람 어쨌든 바꾸잖아요. 이건 내쳐졌다라고 보기보다는 관리라고 봐야 호주 되겠죠. 대사 보낼라나? 관리라고 봐야 되죠. 관리라고. 아니면 어디 아프리카에 대사 보내면 되지. 어쨌든 중요한 건 인터넷도 안 터지는. 생각보다 분위기가 바뀌고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끝장이다. 왜냐면 내부 정보가 중요하고 내부 의지가 중요하니까. 근데 내부에서 지금 끓고 있다. 이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또 봐주셔야 될 건, 구독자 여러분들 봐주셔야 될 거는 검찰이 그렇게 현란한 플레이를 하더라도 이번에는 속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 속았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문재인 정권 초기에 그 중요한 시기를 적폐청산을 통해서 그냥 보내버리고 그렇죠. 변 대표 말씀하신 200명을 구속시켰지만 대한민국이 얻은 게 뭐냐 하면 기분 좀 좋다 말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국면은 새로운 판이 열리거나 또 검찰이 주도한 판이 됐을 때 정말 검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면 안 된다. 국민들이 얻는 게 있어야 된다. 이번엔 정말 눈 부릅뜨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거의 우리 방송 스픽스 방송 거의 9,500명 지금 동접해서 보시고 계시고, 예, 노영희 TV도 지금 거의 3,500명 보고 계시는데 다 합쳐가지고 지금 13,000명 정도가 보고 계셔야죠.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방송이 힘을 내가지고
더 용감하게 역전의 용사들이 나와가지고 이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요즘에 너무 도와주셔서 사실 너무 감사드리기도 하는데 맨날 뭐 부탁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마무리 발언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본인이 하실 일이 많아요. 최상면 사건은 지금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건 저는 확신이 있고요.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언급이 있을 걸로 그렇죠. 예상이 되는데 네. 지금 뭐 디올백이다, 최상병이다 모든 거는 이제 진지전의 양상으로 가서 교착 상태를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시간 끌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3 내지 6개월만 버티면 앞으로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뭐가 뭐 하나 나온다고 보고 그때 가서 공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일단 방어 전략을 쓰되 수성을 하되 일단 시간은 좀 끌어라. 그리고 22대로 넘기자. 뭐 네, 이런 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요 대목에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건 이겁니다. 지금은 시간 끌기 전략이지만 저 사람들은 공세 전환할 시기를 노리고 찾고 있는 거야. 거기까지 지금 버티는 진지전, 참호전으로 지금 요 양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네. 아마도 내일 기자회견에 그런 의도가를 우리가 예상하고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변희재 대표에게는 이걸 묻겠습니다. 지금 김영철 과장과 장시호 씨 관련된 얘기를 꺼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증거 조작과 관련된 모해 위증 교사와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 근원을 따져가다 보면은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그 특검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실제 그분들이 그 당시에 옳지 않은 방법으로 뭔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요게 그러면은 결국은 이 정권의 정통성, 이 정권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과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통성이고 이 건은 지금 보수 측에서 그러니까 최상병이든 양평이건 보수가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건은 보수가 방어가 안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재용 박근혜를 잡아들인 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 보수 다 반대했잖아요. 그 특검 수사에 대해서. 이게 다시 튀어나오니까 지금 성창경이라고 보수 유튜버의 뭐 한 탑5에 들어가는 그 사람인데 화를 막 내는데 어디다가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대상이 뭐 화를 막 내는데 이게 네. 검찰한테 화를 내는 건지 뭐 저 이재용 대표 화를 내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수의 정체성에서 윤석열 한동훈은 지금 조금씩 지금 좀 엇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네. 지금 가속화시킨다. 그래서 뭐 저도 지금 보수 쪽이랑 아직까지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윤석열 한동훈 빨리 정리하자. 안 그러면 보수 진짜 몇십 년 동안 죽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이 윤석열 한동훈을 보수가 못 지켜주는 상황이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이제 이 장시호의 태블릿 조작건인데 네. 1년 반 전에 제가 한동훈, 윤석열, 장시호 다 공수처에 고발을 해놨는데 그렇죠. 지금 최상병 사건에 이 공수처가 지금 상당히 이제 관심 기울이고 있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사실 태블릿 사건 대기 중인데 제가 내일이나 모레 정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즉각 장시호 체포하라고. 장시호는 공범이기 때문에 공처 수사 대상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시호 지금 태국에 도주와 있는 도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까지 알아냈기 때문에 주소도 알아냈어요? 네, 그래서 장시호를 즉각 체포해서 장시호 자백을 받아야지. 지금 장시호한테 무슨 짓 하겠어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너 불면 죽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장시호를 보호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장시호를 빨리 체포해서 정리해주지 않으면 장시호가 어떤 일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제가 공수처에다가 좀 의견서를 넣고 하겠습니다. 네, 오 국장님 총평을 해주시죠. 아유, 네, 오늘 처음 나왔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하고요.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으로 나오는데 법무부의 설명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이 사람이 국민적 우려를 걱정해서 가석방 신청도 안 했는데 외부 위원들이 주도해가지고 만장일치로 가석방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성실하게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아랫사람으로 너무 깔보는 것 같아요.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던 고위 관료도 있었는데 우리 법무부가 그런 것 같고 검사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후에 진행될 국면, 검찰이 어떤 카드를 어떻게 들고 나올지 똑똑히 지켜보시고요. 이번에는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함부로
검사들을 향해서 박수 치지 않고 정확하게 검찰 개혁의 프로그램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창익 부장님 진짜 처음 우리 이 역전의 용사들은 처음 나오셨는데 아주 네. 핵심만 그냥 또박또박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이고.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이상희님께서 2번이나 후원해 주시고 우리 방송을 계속해서 밀어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역시 우리 방송 밀어주고 계시는 경성한우 제가 좋아하는 경성한우 고기 좋아하는 우리 많은 분들 한번 여기 연락하셔가지고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우회식 대구 명소 경성한우는요, 죽전 내거리 용산 자이멀에 위치하고 있고요. 원뿔 한우를 100g에 9,9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뭐 거짓말로 속이지 않습니다. 절대 품질, 양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건 내드리지 않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약 단체 문의는 053-573-8900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대구에 사시는 모든 분들 한번 연락해서 가보시고 대구에 안 사시더라도 그냥 나들이 삼아서 요즘 가정의 달이니까 한번 가셔서 식사 한번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시송출됐던 노영희 TV 시청자들 그리고 또 우리 스픽스 시청자들 많이 감사드리고 조금 더 분발해서 우리 100만 회원 가자! 100만 구독자 가자! 지금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오늘 또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방송했고요. 제가 역전의 그럼 용사들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